앞이 캄캄해서 더 나아가기엔 너무 힘들어서 잠시 뒤를 돌아봤을 땐 내게 의지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더 많아서 다시 한 걸음 내디뎠지만 사실 나도 그리 강하진 않아 보이진 않아도 상처투성이야 나 약해 보이기 싫어서 눈물을 삼키고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당신이 나의 아픔을 마주하면 무너져 내릴까봐 지켜주는 거야 또 견뎌보는 거야 사실 나도 그리 강하진 않아 보이진 않아도 상처투성이야 나 약해 보이기 싫어서 눈물을 삼키고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는 거야 나의 간절했던 바람들과 때론 이기적이었던 기도들이 흐르고 흘러 그곳에 닿을 수 있다면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을 텐데 언젠가는 결국 끝이 나겠지 그 뒤엔 무언가 날 위로해 주겠지 많은 걸 잃어서 이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내가 나를 맞이하겠지 그보다 나은 내가 기다리겠지 의료 현장의 위기의 시대에 함께 가는 길을 찾습니다. 환자와 동행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만나 의사가 지켜야 할 가치와 미래를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특별기획 함께 가는 길을 묻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혜민입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신경정신의학 정책연구소가 함께 만드는 함께 가는 길을 묻다. 어려운 시간이지만 환자와 동행하며 또 새로운 길을 내가고 있는 우리 회원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야겠다라는 다짐과 결심을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동행자를 소개합니다. 광주 동명병원 정찬영 원장님이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어쩜 그렇게 노래를 잘하세요. 세상에 첫 곡으로 네. 열어주셨는데 네. 곡 소개 먼저 네. 해주세요. 우리 회원들 인사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너무 감동을 네. 받아서. 네. 딥페이크로 그냥. 네. 네. 이 가사 말이 뭐 힘드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버티고 살아가는 거다라는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 직업이 늘 고통을 함께 곁에서 지키다 보니까 대리 트라우마도 받고 또 소진이 잘 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진료실에서 도망가고 싶을 때도 많잖아요. 그럼요. 네, 그렇지만 또 버텨가고 힘을 얻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좀 담아서 예, 공감할 수 있는 노래다라고 해서 처음 네. 골라봤습니다. 이 노래로 오늘 회원분들께 인사를 드리신 거예요. 네. 우리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도망가고 싶고 너무 버거운 환자나 이 상황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묵묵히 이 길을 가고 있는 회원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셔서 이 노래를 주셨는데 정말 저는 노래 들으면서 약간 죄송하지만 네. 카페에서 네. 이 가수의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못한 실력이 부족해서. 아니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공부를 너무 잘해서 의사가 됐지만 네. 이 카페에서 자신의 꿈을 나름대로 이루고 있는 그런 분 같다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잘하세요?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고요. 근데 이거 드려야 되는데. 뭐를 또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네. 아니 오늘 저를 위한 방송인가요? 네. 네. 오, 와. 저는 뮤즈란 말하고 네. 힐러란 말을 좋아하는데, 네. 뮤즈 힐러. 제가요. 우리 힐러의 힐러시고,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공감해주고 보니까 그 전에 했던 거 보니까 굉장히 공감해주시고 네. 이해를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감사하다 와. 이랬습니다. 욕을 얻어먹을 것 같아요. 다른 선생님들 네. 부담스러우실 텐데 네. 따뜻한 존재에 감사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선생님 뮤즈라고 하셨는데 뮤즈는 보니까 명이 짧더라고요. 그래서 명이. 저는 네. 우리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네. 동료? 동료로 하겠습니다. 뮤즈 말고. 뮤즈 정말 말고.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방송하면서 저는 정말 너무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제가 치유받는 시간인데 이렇게 오늘 이것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있으면 제 미모가 가려지니까 이걸 그래, 잠깐 내리고 예, 버텨봐야 초라해지니까. 네. 자, 우리 동명병원 정찬영 원장님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나눠볼 텐데 네. 사실은 저희에게 너무 잔인한 연말 연초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우리 선생님 모셨고 2월 달에 손님을 모시면서 누굴 모실까 하다가 이분만큼 적합한 분이 없다. 이래 선생님을 모셨는데 네. 초대를 이렇게 해드렸을 때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런 단단한 오해를 하고 계시구나. 네. 네, 그런데 제가 또 아마 추천해주신 선생님 백종원 선생님 비롯해서 아마도 좀 특별한 맥락이나 구석이 있다. 네네. 이렇게 어떤 의도가 있으셨던 것 같고, 이렇게 살아가는 정신과에서도 있구나 하는 것을 또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선생님 지금 핵심을 말씀하셨어요. 네. 이렇게 사는 네. 정신과 의사도 있다. 사실은 이 유튜브 영상을 저희가 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거든요. 네. 그냥 물론 전형적인 의사라는 네. 말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네. 그런 정신과 정형적인 의사 말고 네. 세기를 내가고 있는 자신의 그 의료 현장을 개척해가고 있는 선생님들을 네. 좀 모시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선생님과 함께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아무튼 좀 이상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도 사는 사람. 확실히 이상은 한 것 같아요. 네. 지금 기타 연주와 네. 꽃다발까지 이상은 꽃바구니까 이상은 하십니다. 네, 네. 그 동명병원 이야기를 좀 먼저 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홈페이지를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정신병원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아니죠.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7개 과에 의사는 당직 의사까지 하면 한 14분 정도 근무하시고 240병상, 재활의학과, 신경과가 중심이고 또 종합검진 센터도 있고 네. 그래서 내과, 양성학과, 가정학과, 외과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병원이고요. 아마 이제
누구나 다 뭐 살아오는 과정에서 자기 사연하고 연결되는 그런 행동을 하기 마련인데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재활 치료가 필요한 뇌출혈이 있었어요. 아하. 네, 제가 어렸을 때 또 아버지도 뇌경색이 있으셨고 네. 근데 재활의학과 그때는 없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어머니는 또 일찍 돌아가셨고.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나 생각해 봤더니, 그런 것도 있겠구나. 그럼 그때에 뭔가 이런 종합적으로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병원에 대한 욕구, 필요를 느끼셨던 거군요. 그런 명시적인 동기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 예, 제가 처음에 개원할 때는 17년 전에는 건강학과만으로 개원했다가 조금 키우면서 바로 재활학과를 제가 선택을 하더라고요. 아, 네. 네, 뭘 같이 하면 좋을까? 근데 또 같이 또 교집합이 많아요. 정신의학과와 재활의학과가. 재활 치료를 받는 네. 분들이 대부분 뇌손상이 있고. 그렇겠네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불면증이나 선망이나 이런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협진이 뭐 과반수 이상이 대부분 협진을 하는 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또 제 개인적인 동기도 있고. 그러면 어머님은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셨고 아버님은 그럼 이런 아들의 이런 뜻으로 이렇게 병원을 확장한 걸 지는 못하시고 네. 이제 확장 전에 병원도 작은 병원 아니고 한 거의 200병상 되는 병원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조금 건물도 오래되고 또 다른 뭐 당뇨도 있으시고 합병증이 많으신데 다른 질환을 진료하려면 다른 병원을 또 막 모시고 다녀야 되고 다른 환자들도 그렇게 되니까 좀 더 필요한 과들은 신경과, 내과, 영상의학과 다 갖추고 하면 좋겠다. 네. 그런 비현실적인 동기를 실천의 돈키호테처럼 네. 옮겨버린 것 같아요. 사고를 친 것 같아요. 돈키호테라고 본인이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아버님은 결국 못 보시고 추천하셨나요? 네, 이사하기 한 일주일 전에 가셨어요. 아버님 생각이 많이 나셨겠어요, 병원. 이사한 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와서 이렇게 협진을 하고 회복되는 환자들 보면 어머니, 아버님 생각이 나기도 하고 내가 돈키호테처럼 무모한 일은 하긴 했지만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아마 망하지만 않으면 네. 부도나지만 않으면 네. 그런 느낌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와 재활의학과의 교집합이 많다고 하셨는데 실제 그러면 정신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이 이 병원에서 여러 협진을 하면 훨씬 치유나 치료적 효과가 큽니까? 당연히 클 거고. 네. 그래서 뭐 선망도 그렇지만 우울하거나 행동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재활치료를 계속 받는 데 있어서 치료사나 또 옆에 다른 환자분한테 폐해가 되니까 이렇게 우리처럼 정신과도 있는 그런 병원으로 의뢰가 많이 들어와요. 다른 병원에서 도저히 우리가 케어가 힘듭니다. 네. 그런 정체성을 좀 갖고 있는 병원이 됐죠.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눈치 보지 않고 네. 우리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 다른 데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 원장이 또 정신과 의사니까 뭐 굉장히 든든한 이런 마음이 드실 것 같은데 근데 또 병원을 운영하는 건 또 다른 영역의 일인 것 같아요. 아까 부도 얘기하셨지만 어떻게 잘 맞으세요, 선생님? 일단 경영을 뭐 아까 216명 이렇게 거죠. 우리 직원분들이 그 정도 되시는데 경영은 아무래도 의무 방어를 해야 되는 의사결정이나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고 봐야죠.
그렇고, 이렇게 많이 묘사를 하죠.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일단, 빚을 내서, 건물을 올리고, 이렇게 하드웨어를 가지고 시작하면 내릴 수 없어요. 아, 그렇죠. 네. 따인 식구가 몇 네, 명이니까 네. 안 되죠. 네, 일단 달려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여쭤봤냐면, 네. 이제 이 방송 보는 회원분들 중에서도 네. 사실 자기의 병원을 짓고 싶고 하고 싶은 그 욕구가 다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내가 꿈꾸는 치료 현장, 내 소신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할까 봐 여쭤봤는데, 그래서 어떻게 추천을 하시겠어요? 그냥 이런 인간이 있구나 참고를 하시고, 네. 네, 그냥 잘 마인드풀하게 잘 그냥 멀리서 지켜보듯이 오늘 이야기 들으시고 네.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게 네, 필요하다. 네. 네, 이거는 보통 일은 아니다. 그럼요. 네. 정말, 지금 선생님 말씀 가운데 그렇게 강추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원장님이 그동안 하고 싶었던 그 진료, 꿈꾸던 진료를 마음껏 실현하실 수는 있죠. 그런 장점은 있죠. 장점이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개인 이야기를 좀 더 하면 네. 5.18 이후로 제가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5.18 이후로 저희 집이 고액의 부채가 생겼어요. 5.18 계기로. 5.18을 계기로 그때 많은 경제가 또 지역 경제에 그랬겠죠. 손상이 많이 갔고 그 여파로 이제 부모님 채무는 아닌데 떠안게 됐어요. 부모님이. 그래서 하루아침에 두 분 다 이제 교사하셨는데 우리 부잣집이 아니고 근데 빚이 많으니까 어머니가 이제 교사 그만두시고 자영업을 시작하셨고 네. 그러면서 늦게 들어오시는 새벽에 그러니까 부모님 사랑을 못 받았죠. 그래서 뭔가 채무가 많다는 거 그리고 내가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채무라는 게 벌어도 또 그 당시는 이자율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에 대한 뭔가 슬픔과 분노가 많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네.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그런 게 많았고 돈에 대한 마음속에 숙제 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아니 그러면 분노와 돈에 대한 욕구와 숙제가 있다면 의사의 길을 가진 않았을 것 같은데 왜 의사가 돼야겠다고 생각하셨어요? 그거는 뭐 많은 선생님들이 그러실 텐데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이 그냥 부모님의 꿈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부모님의 꿈이 아니었다면 선생님은 그럼 그때 뭘 하고 싶으셨어요? 저는 반항했죠. 저는 뭐 뭔가 창의적인 일, 그러셨어요. 문화예술이나 아니면은 차라리 건축공학을 가서 멋진 건물이나 건축을 해보겠다. 고3 때 충돌을 했는데 제가 졌죠. 뭐. 그래서 지금도 기타를 이렇게 놓지 아니하시고 제가 보증하는데요. 네. 대한민국 정신과 의사 중에서 선생님 노래 제일 잘하십니다. 알고 계시는 정신과 의사 중에서. 아니에요. 제가 아까 첫 곡 듣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선생님이 꿈꿨던 모습은 아니지라도 정신과 의사로서 이런 문화예술적인 재능이 많고 관심이 많다는 건 굉장히 플러스일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댓글이 어떻게 달릴지 조금 두렵습니다. 댓글 어차피 회원분들이 달아주실 거니까 좋게 달릴 겁니다. 자연스럽게 선생님 광주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고향이 광주시고 광주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전남대 의대 졸업하셔서 지금까지 이제 고향에서 이렇게 환자들 돌보고 계신데 광주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광주 트라우마 센터에서 우리
환자는 아니죠.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담자, 혹은 내담자, 뭐 당사자. 당사자, 그리고 이제 광주 사람들을 네. 만나셨어요. 네. 국가 트라우마 센터라는 것도 사실 좀 낯설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네. 2013년도에 네. 그 광주 트라우마 네. 센터. 거기서 처음에 이 일을 딱 맡기셨을 때 네. 아무리 광주 사람이고 내가 그 네. 안에 상처와 분노가 있더라도 좀 부담스럽지 않으셨을까? 발 담그기가 좀 힘드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마어마하게 부담스러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도 도망가고 싶었죠. 또 그 당시는 이게 정확히 이야기하면 2012년에 생겼는데 이미 32년이 지났고 그렇죠. 피해 당사자들에게 그 사이에 32년 동안 수많은 전문가들이 와서 논문도 쓰고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본격적인 치료는 못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라진다. 나를 소비한다. 아. 나의 트라우마 고통을 전문가들이. 진짜로 장기적으로 우리를 케어하는 존재들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네, 그런 상처들이 있으셨어요. 아, 그래서 처음 시작이 굉장히 어려웠고, 그런 라포 형성이 어려운 분위기에서 더군다나 제가 맡은 것은 개인 치료가 아니고 증언 치료는 집단 치료예요. 그 증언자와 또 당사자분들을 모시고 한 4, 50분 되는 그룹 속에서 진행을 하는. 그러니까 치유도 해야 되고 의미 있는 증언도 남겨야 되고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서 근데 안 한다는 말을 못한 게 그 초대 센터장님이 14년 반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조작 간첩 사건으로 옥살이를 하셨던 분, 우리 전남대 의대 선배님이셨기 때문에 요만큼 못하겠다는 말이 찼지만 할 수 없으셨고. 거부 못하고 이제 시작했죠. 네. 또 그분에게도 시대의 빚이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광주 분이고. 네. 외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초등학생이셨지만 그때의 기억이 있고, 또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부모님도 그 광주 5.18 때문에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셨고, 어떻게 보면 당사자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점이 됐을까요? 아니면 어려웠을까요? 그 치료에 개입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래도 공감적인 면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에 비하면 좀 공감적인 거 있었죠. 제가 또 같이 썼던 책에도 좀 소개를 했는데 초등학교 때 제가 봤던 공수부대 모습 네. 또 있고 또 주변에 뭐 당사자분들을 정치적 의사 돼서도 만날 수 있었고 지역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헌법 전문에 이제 5.18을 넣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어떤 굉장히 정체성의 그럼요. 중요한 사건이고 또 대학 때 많은 우리 시절 때는 많은 영향을 받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거부하지도 못했지만 부담도 엄청 컸죠. 그러셨겠어요. 네. 당사자이면서도 치유자고 네. 거기다가 전문가잖아요. 네, 그렇죠. 전문가로서 또 이 나의 지역의 고향의 상처를 마주하는 건 어떤 걸까? 그냥 단순히 공감해 주는 걸로 끝일 수 없잖아요. 전문가의 그 점이 역할은. 부담스러운 거죠. 아, 그래서 제가 트라우마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 있는 시점도 아니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압력에 어마어마하게 시달렸죠. 그러면 그때 정말 다시 트라우마를 공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 12년, 13년도부터 트라우마의 T자만 붙으면 다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그러던 차에 세월호가 일어났죠. 네. 그럼 그 현장도 가셨어요? 안 갈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도. 트라우마를 또 개입을 하고 있었고, 더군다나 사고가 또 전라남도
그렇죠. 해안에서 났고, 그래서 진도 백목항을 갔다가 또 안산 고대병원하고 단원고를 갔다가 이렇게 좀 병원을 맡겨놓고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홀린 듯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 과정 가운데 선생님을 가장 변화시켰던 것? 그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우리나라에서 다학제 전문가가 집단 트라우마가 벌어졌을 때 그렇게 같이 모여서 뭐 그때는 아주 유기적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같이 고민하고 같이 봉사하고 머리를 맞댄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세월호가? 네. 아하. 좀 조직적으로 그런 경험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고, 그리고 고통의 옆에 있다 보면 전우애가 생기는구나. 우리끼리. 그냥 학교에서 만날 때와 다르구나. 그런 게 생겼고, 그리고, 그럴 때 나오는 선한 에너지가 있구나. 있죠. 알죠. 네. 그 전쟁 같은 곳에서 네. 약간 꽃이 피어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있어요. 정말 폐허 갖고 아무것도 선한 게 나올 것 같지 않은데 그 현장을 지키는 사람들이 꽃을 피워내더라고요. 그 에너지가 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그걸 느끼셨군요. 네, 그때, 그러니까 5월도 사실은 그 주먹밥 헌혈로 상징되잖아요. 그것도 선한 에너지의 상징이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을 자꾸 더 하고 있던 터에 또 그 다니면서 그걸 많이 느꼈죠. 그러면 5.18 증언치유 시작하시고 뭐 세월호를 비롯한 여러 참사 현장을 다니면서 정신과 의사로서 그동안에 내가 가졌던 생각을 바꿨거나 아니면 새로운 지향점을 갖게 되신 게 있으세요? 우리가 진료실에 앉아있을 때는 개별의 고통과 트라우마 혹은 가족 단위 정도 보잖아요. 물론 이제 직무 스트레스 같은 거는 좀 직업이나 사회적인 것도 보지만, 그런데 집단 트라우마가 세월호나 또 실비구, 이태원 이렇게 생기면 사회 전체가 연쇄적으로 영향받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5.18 트라우마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의 뭐 계엄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회복의 과정도 개개인을 도와드리는 것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회복 탄력성을 회복해가는 그런 차원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또 뭔가 제가 계속 진행해 온 게 또 집단 세팅의 그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녹아내려고 하게 되고, 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관점의 인터뷰, 언론 취재도 네.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사회적 담론에 대해서 사회적인 회복에, 집단 트라우마의 사회적 회복의 사회적 담론들, 그게 뭔가 원인 규명하고 재발 방지하고 사회적 담론이 뭔가 정의와 민주주의에 맞게 흘러가고, 그리고 책임자는 책임 문제도 조금 명확히 하고, 네. 이런 사회적 담론들에 대해서 개념들을 네. 갖게 되는 계기였던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제 원인 규명, 재발 방지, 뭐 네. 책임자 확실히 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정신과 의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회적 트라우마를 가진 환자들을 정신과 의사로서 네. 어떻게 접근하고 치유하셨을까 이게 궁금해요. 굉장히 뜨거운 감자 같은 부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선배님들, 선배 정신과 선생님들도 어떤 분은 그 세월호 천막 앞에서 피켓을 들고 계셨어요. 선배님 중에. 그리고 그거를 또 비판하는 선배님도 계시고. 그 세월호 때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 유가족들 방문하면서 노란 리본을 차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질문을 하죠. 노란 리본을 차는 거는 중립에서 벗어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네. 교황이 이렇게 대답하죠. 인간의 고통 앞에 중립은 없습니다. 고통이 말하고 있는 것을 함께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리본을 찾습니다. 네. 오문현답이네요, 정말. 네. 그 말을 저는 계속 이 정신과 의사가 어디까지 그런 일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고 하지만 우리는 고통이 사회적으로 의미 없이 잊혀지는 것을 피해자들, 당사자들은, 유족은 가장 두려워한다. 그걸 말씀하시는 게 정신과의사의 역할이군요. 네. 그러니까 증언을 하면서도 네. 이 희생의 의미를 집단이 같이 찾아가는 거예요. 아하, 그 길을 만들어내는 네. 역할. 그렇지 않으면 고등학생 아들이 최후 도청에서 총에 맞아 죽고, 네. 네. 또 수학여행을 가다 죽고, 이런 희생들 앞에서 그런 희생이 그냥 희생양으로 잊혀지게 둘 수 없는 부모의 심정을 그 외상적 비탄에 젖었지만 그들은 삭발을 하고 또 막 뭔가 외치면서 무엇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할까 이런 거를 보게 되고 이번에도 그 한강에 소년이 온다 소설에 그 동호라는 인물 그가 이제 최후 도청에서 항전했던 고등학생의 분의 인물인데 그분의 어머님이 84세세요 올해. 네. 근데 그분이 최근 고관절 수술해서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데 이 계엄군이 TV에 나오는 걸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그 지팡이로 막 텔레비전을 막 때릴 뻔했대요 자기 집에. 네. 그리고 너무 가슴이 답답하셔서 그 걸음도 불편하신데 이 추운데 광장에 나오셔서 그렇군요. 네, 이렇게 악을 쓰고 그래야 또 살 것 같다고. 그 내 아들의 목숨과 맞받고 민주화 운동인데. 그렇죠. 민주주의가 다시 무복주되고 돌아가는 것이 너무 화가 나시는 거예요. 아, 그 한강 소설에 그 어머님이 이제 아들 장례를 치르면서 옆에 있는 풀을 이렇게 뜯어서 자기도 모르게 네. 너무 괴로우니까 네. 먹고 토하고 네. 근데 자기는 그게 기억이 안 났다. 저는 그 장면에서요. 진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강 작가가 너무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말할 수 없고 이거는 완전히 다큐다. 근데 그분이 네. 지금 그 실존 인물인 그분이 네. 지금 이 사태에 너무 분노하셔서 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팡이를 짚고 나오신 거잖아요. 네. 실제 지금 이 계엄 이후 비상계엄 이후 광주 분들의 트라우마가 저는 다시 건드려졌을까봐 너무 걱정되는데 선생님 찾아오는 환자분들도 네. 많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이미 초, 중, 고등학생 이상이었던 분들은 명시적으로 다 우리가 시내에서 탱크, 총소리, 가두방송 소리 그리고 실제로 죽는 사람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계엄군의 그 군복을 봤을 때 44년이 지났지만 감각 기억으로 감각적으로 몸이 네, 기억하는군요. 그냥 건너뛰어서 그걸 보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아까 그 동호 어머님뿐만 아니라 5월 어머님들이 다 나오셔요. 95세도 계셔요, 그중에는. 그래서 나와서 서로 얼굴 보고 같이 악서고 나면 좀 살 것 같다. 아이고, 참.
그 한강의 책에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이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문구가 참 기억에 납니다. 선생님이 계셔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2021년도에 5월 어머니상을 수상하셨어요. 이거 되게 명예로운 상이잖아요, 선생님. 명예이면서도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 그러니까 저는 아까처럼 어떤 부담감 혹은 책임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저를 이렇게 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번에 제주항공 사고를 보고도 그 어머님은 저거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저 가족 심정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너무 숙연해졌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통째로 사라지는 그 경험을 이거 뭐 해본 사람 아니고서야 그래서 그렇게 참사 현장에 다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달려가는 거군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선생님한테 사랑을 퍼부어 주시는. 네, 그거는 황송하기도 하고 또 너무 따뜻하기도 하고 눈물 나요. 선생님 그래서 이렇게 예쁘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거 들고 와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 이렇게 사랑도 많이 저한테 주시기도, 사랑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받은 만큼 내가 흘려보내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예쁘시고 사랑도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럼 선생님 이쯤에서 선생님이 우리 광주 사랑을 많이 받은 그 광주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이 길을 걷는 회원들을 위해서 노래 한 곡을 좀 더 해주시면 어떨까? 선생님이 사랑을 갚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노래 불러주시겠어요? 임재범의 위로라는 노래인데요. 가사를 조금 부분만 바꿨어요. 이게 뭔가 약간 바꿔야 된다 하는 느낌이 드는 부위가 있어서 네네, 좋습니다. 제 마음대로 바뀌었는데 나중에 소송한다는 질문이 있습니다. 소송 당하면 학회에서 지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재범의 위로 여러분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숨죽여 우나요 그 불 꺼진 방 안에서 혼자서 우는 그대 얼마나 힘든가요. 물새듯 빠져나간 그 희망과 노력들이 허한 표정과 한숨 남겨줬나요. 그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쉬어가도 끝난 게 아니니까. 캄캄한 아침 무거운 매일 끝없는 미로 속을 걷는 우리들. 허나 결국 그대는 답을 찾을 거예요. 같이 울고 같이 들고 같이 가면 덜 지치고 덜 외롭게 걸어요. 터지는 생각들로 잠 못 들고 힘든가요. 말해요. 그 마음 온몸으로 들을게요. 가슴 속 불덩이가
가던 숨을 짓누르면 뛰쳐나가 밤새 뛰던 미친 밤 그댄 넘치게 잘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틀렸어도 끝난 게 아니니까. 캄캄한 아침 무거운 매일 끝없는 미로 속을 걷는 우리들 하나 결국 그대는 답을 찾을 거예요. 비춰주고 잡아주며 같이 가면 사람마다 계절이 있어요. 내 계절에 활짝 피게 정신은 맑게 햇볕에 서서 그때를 기다려요. 소중한 사람 그대 빛나는 사람 조금만 더 힘내요. 같이 들고 같이 가면 덜 지치고 덜 외롭게 우리 같이 걸어요. 예. 특히 제가 막 환호와 박수를 네. 정말 쳐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 가사가 같이 가면 덜 지치고 덜 힘든다. 이게 너무 와닿았어요. 네. 아마 이런 메시지를 선생님이 하고 싶으신 게 아닌가? 맞아요. 근데 가사 중에 뭘 바꾸신 거예요? 여기에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숨죽여 울지 마요가 있는데 울지 마요는 조금 위로하면서 올 수 있는데. 우나요로 바꿨고 그다음에 알아요 얼마나 힘든가요 이렇게 했는데 그냥 나는 혼자서 우는 그대 얼마나 힘든가요 안다라고 아픔을 안다라고 강변하기보다는 알려고 노력하는 거죠. 우리는 안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좀 위로하기와 안 맞는 부분일 것 같아서 바꿨고 또 뒤에도 알아요를 말해요. 말해요 그 마음 온 마음으로 들을게요. 이렇게 바꿨어요. 아, 선생님 그 가사 바꾸셨다는 얘기만 들어도 네. 위로의 방법? 네. 위로의 원칙을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옆에 있어주고, 네. 그냥 우리 같이 가자. 그렇게 말해주는 거. 네. 그게 선생님이 그 트라우마 현장에서 하셨던 일이 아닐까 그런 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내 옆에는 누군가 있다. 나를 챙기려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광주 5.18 그 민주화 운동이, 민주화 항쟁이 정말 전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때 그 싸웠던 광주 시민들의 저력이 여기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감사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와 함께 있는 일이라고 저는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작곡도 하고 뮤직비디오도 만드셨어요. 이게 우리 안의 아이에게 5.18 가해자 헌정곡이에요. 네. 가해자 헌정곡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노란 리본을 단 교황의 그런 동기와 비슷한 건데요. 뭔가 그런데 가해자에게 메시지를 던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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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에게 메
가해자에게 동조했던 사람, 굳이 가해자만이 아니고 동조했던 사람 아니면 방관했던 사람, 무관심한 사람에게 오히려 더 울림이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가해자가 이 노래를 듣고 메시지에 울림을 받는 것은 쉽게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렇게 울림을 줌으로써 또 피해 당사자나 공감하는 사람들이 또 위로받을 수도 있다.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작사 작곡하고 뮤직비디오의 그 장면 장소 이 카메라 감독하고 같이 이렇게 하나하나 짰어요. 직접. 네. 직접 장소 헌팅도 다 하셨어요. 다 의미 있는 장소들인 네,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금남로, 또 최우도청, 그다음에 고문받은 보안사 건물, 그리고 이제 광주 중심사에 가면 사천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누구나 죽는데 죽음 앞에서 지금 군인이었다면, 진짜 군인답다면 무슨 말을 하는 게 군인다운 건가? 그리고 남겨질 후손들, 본인 가족 후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짐을 남기지 않는 길이 무엇이겠는가? 이런 내용을 담아서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런 어쨌든 그런 게 조금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네. 네. 선생님, 근데 이 메시지가요. 네. 지금 2024년 2월 지금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게 네. 저는 지금 그 계엄군들한테 말씀하셨던 메시지가 지금 수많은 가해자 편에 서는 네. 이건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네. 지금 그 얘기가 너무 유효하다는 게 굉장히 기분이 참 묘하네요. 다시는 이 이야기가 유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역사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실제 그래서 이 노래에는 그 가해자가 반성을 합니까? 그래서 이 노래는 수의를 입혀요. 가해자를. 뮤직비디오에서. 네, 그 죄수복을 입히고 죄수 번호도 있고. 왜냐하면은 그 망월동 희생자들을 묻힌 곳에 등장하게 하려면 그냥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의를 입혀서 그럼요. 오시게끔 해서 흰 고무신을 신고 수의를 입고 모르겠어요. 그런 콘티를 짜면서 이게 공감에 뭐 한강에 소년이 온다도 그렇지만 공감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는 게 제가 노래 부르는 이유기도 하고 강의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또 병원에서도 병실에 기타 메고 들어갈 때가 있어요. 와, 너무 좋겠네요, 환자들은. 뭐 자주 그러는 건 아닌데 그건 자주 그러면 그건 좀 그건 그건 안 돼요? 제가 즐거운 일이 되어버리니까. 그렇죠. 근데 선생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문화가 주는 엄청난 치유의 힘이라는 게 네. 굉장히 크고,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비상계엄 같은 상황 가운데 국민들이 온몸으로 막아낼 수 있었던 건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여러 민주화 항쟁들을 담은 영화들, 네. 그 학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 노래들, 네. 노래패들이 부른 노래들, 네. 그 힘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 할 수 있는 영역 말고 더 이상의 영역을 네. 선생님, 이건 진짜 달란트잖아요. 근데 밴드 활동도 하셨다고요, 대학교 때. 그때 뭐 하셨어요? 기타. 보컬? 기타. 보컬도 굉장히 훌륭하신데? 아마. 겸손. 그때는. 네. 그때는 이렇게 훌륭하지 않았나요? 네. 연습을 많이 하셨군요. 연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세요, 선생님? 아무래도 악기만 연주하는 것이 아니고 메시지가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노랫말에는.
그래서 많은 걸 공유하기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해 12월에 저희가 이제 매해 임세훈 교수 추모의 밤을 하는데 네. 그때 선생님께서 오셔서 네. 그 임세훈 교수님을 향한 글을 네. 선생님이 읽어주셨는데 네. 이분 굉장히 이제 문학적 소양이 뛰어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네. 능력이 있으시다 하셨는데 자연스럽게 좀 임세훈 교수님 얘기를 좀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임세훈 교수님을 생전에 아시지는 못했죠. 네. 개인적으로는. 만난 적은 없어요. 근데 임세훈 교수님의 그 죽음이 굉장히 선생님한테 의미가 있었나 봐요. 네. 뭔가 그 칼, 임세연 선생님의 몸을 관통한 그 칼이 너무 오랫동안 선명하게 제 마음속에 떠올랐고, 그 칼은 우리 자화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우리 진료 현실의 자화상이고, 또 우리 환자분들의 자화상, 치료적 환경의 자화상,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사회의 자화상이 아닐까. 그리고 실제로 저가 이제 정신건강학과 개원을 한 이후로 자위입원 환자가 대부분이었어요. 거의 한두 분 빼고는 네. 자위입원으로 쭉 17년 전부터 그렇게 오다 보니까 좀 흔히 이야기하는 클러스터 B, 그러니까 조금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공격적이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자율적으로 입원할 수 있는 곳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통제가 안 될 때는 조금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부딪히고, 그럼요. 그러면서 협박도 많이 하시고, 그런 위험한 일들이 많아서 평소에 느꼈던 두려움이 또 그 칼에 감정이입을 제가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임 교수님이 당한 일이 남의 일 같지 않고 그렇죠. 이건 뭐 나의 일이 될 수도 네.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잘 나와 나서 나의 가족의 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국회 토론회를 했어요. 또 부산에서도 한번 돌아가셔서 똑같은 맞습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때 이제 또 발표자로 초대돼서 국회에서 발제를 했는데, 그때 여선생님 그냥 혼자 외래 진료하신 여선생님도 오셔서 그 이야기를 같이 해주셨는데, 제가 겪은 일의 유형을 발표했는데 거기 절반을 여선생님 여직원밖에 없는 외래를 보는 그런 클리닉에서도 그런 경험을 하고 산다. 있었군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뭐 지금은 인프라가 이제 제가 시작할 때 17년 전보다는 좀 더 나아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또 그런 안전에 대해서 늘 대비하고, 그렇지만 또 이게 잘못하면 또 환자분들의 낙인이 되니까. 그렇죠. 네. 그것도 상처니까 가족분들한테. 네. 이거를 정말 이 시스템을 잘 만들어 가는 거, 인프라를 잘 만들어 가는 거, 그리고 우리가 다치지 않는 거. 그럼요. 네, 이게 중요하다. 선생님께서도 아까 이제 그 재난이나 참사를 당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남은 자들에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임세훈 교수님의 죽음이 일단 우리의 자화상인 것도 있었고, 또 선생님한테는 어떻게 해석이 되셨을까요? 그런 제가 진료하면서 저는 경영자이자 또 입퇴원을 결정하는 그렇죠. 의사이자 또 그러니까 진단서를 요구한다든지 여러 가지 서류를 요구하잖아요. 네. 소송 중에 있는 행정적인 여러 가지 것들. 이들도 많고 그럴 때 사실은 우리가 그런 압력을 받는 그런 직업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기억들이 있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이
임 선생님의 가족의 입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좀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 임세원 교수님의 일은 정신과 선생님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쵸? 그리고 잊어서도 안 되는 그런 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선생님도 트라우마에 시달리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선생님 자신을 어떻게 회복시키세요? 네. 아까 뮤즈, 힐러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네. 저도 뮤즈가 있다면 이렇게 음악하는 시간은 굉장히 즐거운 시간. 뭔가 의식하지 않고 몰입하고 네. 표현하고 또 글 쓰는 시간. 네. 공부하는 시간도 좋아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에게 뮤즈가 되어주는 또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친구들 만나서 아이처럼 놀고 여행하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재충전하고 다시 또 현장으로 가고. 힘을 네. 또 받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트라우마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또 힘을 내서 하기도 하지만 그 네. 가운데서 또 좌절과 어려움, 나의 한계, 의사로서의 나의 한계 이런 것도 겪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게 무서워서 우리 정신과 의사분들 중에 트라우마의 영역에 좀 못 다가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 맞아요. 거대한 파도 가운데 휩싸이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는 좀 무슨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매일 출근해서 있는 공간이 좀 한정적이잖아요. 우리 직업이 진료실 환경. 그렇죠. 네. 그런데 막상 마주하는 주제는 세상의 온갖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좁은 공간에 있지만 세상의 고통을 접하는 게 우리인데, 그런데 이 사회는 뭔가 이게 잘 바람직하게 인프라가 잘 돌아간다면 우리 역할을 진료실에서만 해도 충분할 거예요. 그게 바로 연대고 그게 바로 사회에 기여하는 길일 텐데 아직 우리 사회는 정신과 의사를 요하는 그 현장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봉지기 선생님들은 어떤 분들은 대형 정신병원에 근무하시고 만성 정신질환자, 그 중에는 또 사회적 입원을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퇴원할 수는 있는데 퇴원하면 뭔가 재활 치료를 할 수 있는 가족적 여건이나 여러 그 사회 인프라가 안 돼서 퇴원하면 곤란한 그런 분들이 병원에 계시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을 케어하면서 지내다 보면 또 그 좀 시야가 좁아지는 그렇죠. 네, 그런 생활 패턴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개인의 네. 병이나 개인의 상황에만 집중하게 되니까. 네, 물론 이제 그걸 열심히 하는 것도 충분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게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네. 의사로서의 그냥 영역이 좀 굳혀지는 느낌이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1년 하고 나는 못하겠다. 봉지기 대형 정신병원에 그러실 것 같아요. 1년 선생님은. 하고 그냥 더 네.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냥 그러실 나왔어요. 것 같아요. 네. 그때는 더 인프라가 아하. 안 좋아서 사회적 입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환자도 많이 그냥 이렇게 담당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외래만 보시더라도 하루에 30명, 40명, 50명 이상 이제 보다 보면 아무래도 깊은 이야기 못하고, 그렇죠. 예, 약물 치료 위주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다 보면 뭔가 내가 시간 앞에서 혹은 하는 일 앞에서 존재감이나 성장감이나 유능감이나 어떤 이런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좁아드는 수가 있는데
트라우마와 죽음, 이런 것들이 정신과 의사를 요구하는 상황은 저한테는 뭔가 돌파구가 됐어요. 일깨움이나 정체성이나 뭐 배움에 있어서도 그렇고 아까 이야기한 사회에 내가 정신과 의사로서 역할을 하고 또 배우고 정체성을 우리는 사실은 트라우마도 한 개인에게 정체성을 주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역경을 겪었는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가가 그 사람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사회도 그렇잖아요. 아까 5.18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에서 트라우마가 많은 걸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극복해 오는 과정이. 그런 것처럼 그 사회의 집단 트라우마나 어떤 트라우마의 현장에 우리가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거는 같은 전문가끼리 전우회를 만드는 기회이기도 하고 네. 또 뭔가 좀 사회에 대해서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진료실에만 접어들지 않는 그런 자극도 되고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트라우마가 그런 걸 망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선생님이 진료실 내에서만이 아니라 진료실 밖에서도 우리를 필요로 하는 현장이 많다. 저는 네. 그 말 하나로 네. 표현이 되는 것 같고, 전에 저희 방송 출연하셨던 김현수 선생님이 전문가의 정의를 그렇게 하셨어요.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것. 저는 그게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근데 지금 필요로 하는 곳이 사회 곳곳에 너무 많다. 네.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로서 존재감과 효능감과 의미를 더 찾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역으로 와라. 네. 맞나요? 맞아요. 우리는 소진되기 쉽고, 네. 예, 우리는 대리 트라우마 쌓이니까 그냥 그런 데는 더 안 가고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그런 곳에서 힘든 시간들이 있지만 아까 그런 선한 에너지라든지 네. 배우고 또 받는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아, 그게 너무 네. 느껴져요, 선생님. 네. 아마 그 에너지가 우리 회원들한테 잘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 방송을 듣고, 나 한번 해봐야겠다. 트라우마 영역에서 좀 트라우마 연구하고 내가 네. 좀 치유하는 힐러가 돼야겠다 하는 분들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트라우마톨로지, 트라우마와 관련된 그 학문은 사회학, 인류학, 진화심리학, 또 뇌과학, 인지과학, 우리 임상정신의학, 이런 각종 또 트라우마 치료의 전문, 트라우마 초점 치료들, 정말 많은 것들이 접목되는 네. 그런 분야인 것 같고, 그런 분야를 다른 철학하는 사람, 또 사회학 하는 사람, 이런 분들도 치유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대로 좀 더 우리의 렌즈, 그러나 이 다른 영역과 이렇게 통섭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그럴 때 우리 자리를, 정신과 의사 자리를 사회에서 잘 찾아나가는 것 같고, 그거는 나아가서는 또 지금 의사들이 처한 현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의사들이 이런 의료 현실을 개선해 가는데도 그렇게 그런 화법과 또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 나가면 훨씬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영역과 함께 융합하고 통섭할 수 있는 네. 그런 영역이 이 정신과 중에서도 트라우마 영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진짜 선생님 너무 행복하고 네. 너무 가슴 저린 저한테는 좀 그런 시간이었어요. 너무 좋았는데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세요? 회원분들한테? 네. 끝내면서는
제가 또 임세훈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노래 하나를 하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전우회라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하시는 그 일 자체가 고통의 곁에서 돕는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심리적 쌍둥이란 말을 표현 들어보셨어요? 심리적 쌍둥이요. 네, 생긴 게 같은 게 아니고 심리적으로. 네, 심리적으로 하는 일이 비슷하다 보면 그럴 수 있죠. 네, 그냥 어떤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이야기할 때 알 것 같아요. 말하지 않아도. 네, 같은 일을 하다 보면 우리는 좀 그런 측면이 있는 인연들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그런 의미로 저한테는 임세현 선생님도 다가왔듯이 우리가 좀 더 그렇게 고통의 곁에서 연결되면 네.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아까 제가 어렸을 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경제적 동기도 굉장히 강하고 그럼요. 제가 전문의 따고 나서 또 여전히 그 여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장남이고 가장이고 뭐 하면서 그래서 빨리 또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된 계기이기도 했는데 우리가 비즈니스적 마인드도 제가 경영자가 돼 보니까 어떻게 살고 있는가 대표자가 그게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아, 너무 중요한 말씀 하셨네요. 병원을 운영하는 네. 그 운영자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지역 주민도 알고, 환자도 알고, 내 네. 동료도 알고. 그리고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었는데 보이지 않게 도움을 많이 아하. 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주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받는 거더라. 그리고 저는 제가 뭐 김현수 선생님이나 김은지 선생님이나 서영수 선생님 같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저는 거절을 못했어요. 그 맥락에서. 그 5.18 트라우마도 그렇고 세월호 때도 그렇고 또 탈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제안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거절을 못했고 그분들로부터는 수치심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고 또 PC방 노예 사건이라고 네. 한순 PC방 노예 사건 그것도 큰 사건이었는데 그걸로부터는 또 가스라이팅과 스톡홀름 증후군을 배울 수 있었어요. 네. 제가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도망가지 않았다. 그 맥락에 놓였기 때문에 제가 배울 수 있었던 것들이 있었다. 네. 그냥 그런 사람도 있다 하는 걸 참고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도망갈 수 있었지만 네. 도망가지 않았다. 않았다. 의사로서, 시민으로서의 책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회원들을 향한 그 사랑은 선생님의 마지막 곡으로 어떤 네. 곡 그래서 불러주실 거예요? 뒤것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죠. 세상이 지금 뭔가 나르시시스트, 악성 나르시시스트에 의해서 많이 상처받고 있는 것 같은데 뒷것은 그 반대죠.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고 그분이 만든 노래 중에 친구라는 노래인데요. 네.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사 말에 무엇이 산 것이요, 무엇이 죽은 것인가. 그리고 눈앞에 어른거리는 친구의 모습. 그 가사말이, 아까 심리적 쌍둥이처럼 느껴지는 네. 임 선생님 비롯해서 또 이번에 제주항공 현장에도 달려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친구의 느낌. 친하지는 않더라도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같은 눈으로,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의 동료들과
이기 때문에 그 심리적 쌍둥이라는 표현을 쓰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수많은 심리적 쌍둥이, 네. 우리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 올 한 해도 또 힘을 내시고 다음 달은 또 3월 봄이니까요. 오늘 선생님 노래를 들으면서 그 봄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검푸른 바닷가에 비가 내리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물이오 그 깊은 바닷속에 고요히 잠기면 무엇이 산 것이요 무엇이 죽었소 눈앞에 떠오는 친구의 모습 흩날리는 꽃잎 위에 어른거리오 저 멀리 들리는 친구의 음성 달리는 기차 바퀴가 대답하려나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모습들 그 모두 진정이라 우겨 말하면 어느 누구 하나가 홀로 일어나 아니라고 말할 사람 누가 있겠소 눈앞에 떠오는 친구의 모습 흩날리는 꽃잎 위에 어른거리오 저 멀리 들리는 친구의 음성 달리는 기차 바퀴가 대답하려나